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치라는 말은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때로는 어떤 특정물의 효용을 표시하고 때로는 그 특정물의 소유가 가져다주는 다른 재화에 대한 구매력을 나타낸다. 전자를 사용가치, 후자를 교환가치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 애덤 스미스가 쓴 국프론에 나오는 말이죠. 인간이 사용하는 물체, 생산물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특정물의 효용, 특정물이 지닌 필요한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재화에 대한 구매력, 화폐로 표시되는 어떤 형태, 그것을 교환 가치라고 불러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 물체는 두 개가 발견되는데 또 그 다음 말도 국부론에 나오는 말이죠. 교환 가치를 잃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탐구에 들어가겠죠. 모든 사람은 인간 생활의 필수품, 편의품 및 오락품을 향유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부유하거나 또는 가난하다. 그러나 일단 분업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는 사람이 자기의 노동으로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러한 부품들이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비상지배 시대가 지배하게 되면 자급자족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아지죠. 따라서 사람은 그것의 훨씬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노동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노동 일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 노동과 심동이 포함되는데 노동이라고 해버리면 지나치게 육체적 움직임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배할 수 있는 노동의 양, 즉 그가 구입할 수 있는 노동의 양에 따라서 부유하거나 혹은 가난하게 되면 틀림없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을 소유하고 있으나 스스로 이것을 사용 또는 소비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상품과 교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상품의 가치는 그것으로서 그가 구입 또는 지배할 수 있는 노동의 양과 같다. 상품에 간직된 가치, 교환 가치를 잃게 하는 가치는 노동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의 진정한 척도이다. 그래요. 모든 물품의 실질 가격, 즉 모든 물품이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치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노고와 수고이다. 노동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노동 자체가 활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육체적 가치에 중점을 둔 인간의 움직임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육체적 가치에 중점을 둔 육체의 움직임을 노동이라고 하죠. 어떤 상품을 입게 하는 활동, 노동만 있는 게 아니죠. 우선 현 시대 같으면 기업을 조직해야 되고 유지하는 활동이 있죠. 그래요. 국부론을 바탕으로 하여서 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국부론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요. 그 씨앗이 국부론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상당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동이 상품의 교환 가치의 진정한 척도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렸죠.
그러면 다른 활동은, 다른 사람들의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조직체를 생성, 유지, 발전시키는 심동이나 또 어떤 발명품, 발명하는 설계나 다 무의미한 행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동이 있죠. 그래요. 애덤 스미스는 물품들 간의 교환 속에서 마침내 가치를 형성하는 활동의 한 축인 노동을 발견하였습니다. 놀라운 성과이긴 하지만 심동을 포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활동만을 가치 형성의 축으로 볼 경우 예술 작품이 가치와 거래되는 형상과 심동지철에 가까운 진로의 대가로 의사에게 지불하는 가치는 설명이 되지 않으며 조직체의 가치 역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이 교환되는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데 그것은 특별한 사실은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알았으니까 처음 발견한 건 아니죠. 그리고 그 가치를 있게 하는 것이 일이다. 특정한 양으로 일정한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일이다. 일은 활동을 가리키는데 노동신동 포함하죠. 그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알았어요. 그래요. 학술적인 용어, 뭐 사용가치, 교환가치 이런 것을 빼고는 사실은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잖아요. 용어만 좀 학문적으로 바꾼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일에 대한 분석이 오히려 용어는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더욱 후퇴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활동, 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을 굉장히 협소하게 본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보다 더 후퇴를 해버렸죠. 애덤 스미스는 물품 간의 교환 속에서 마침내 가치를 형성하는 활동의 한 축인 노동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성과이긴 하지만 심동을 포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활동만을 가치 형성의 축으로 볼 경우 예술 쪽에 얘기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후퇴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퇴보했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소설이 가능하게 한 것은 역사의 과정이 그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의사와 농부를 예로 들며 교환이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일정한 양과 일정한 속성을 지닌 일임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그 일은 노동지출과 신동지출을 포함하는 활동지출을 가리키지만 애덤 스미스는 물품들을 비교하며 노동지출만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이러한 불완전한 가치에 대한 개념은 후에 많은 경제사상가들이 밑바탕이 되었는데 후의 역사에 큰 부작용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애덤 스미스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니었죠. 애덤 스미스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래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결국은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그렇게 봤지만 그 와중에 이제 교환과제의 진정한 척도를 노동이라고 단정지어 선포하여 다른 활동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므로써 사회주의 사상의 씨앗이 되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생존과 욕망 충족을 위해 필연적으로 사용가치를 소비해야 하는데 사용가치 중에는 교환가치를 지닌 것이 존재하므로 교환가치를 지닌 사용가치를 소비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 활동지출을 거래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바로 교환가치를 지닌 사용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인데
활동 지출을 하지 않을 정도의 교환 가치를 지니지 않은 이상 활동 지출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급자족하지 않는 이상 자급자족해도 어, 그 자, 어, 그래요. 마찬가지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활동해야 되죠. 그렇죠.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지속적인 사용가치 소비를 필요로 하므로 교환 가치를 획득할 수 없다면 해시돼서 그렇죠. 화폐를 얻지 못하면 화폐의 형태를 지닌 소득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일정 시간을 투입하여 소금 목피라도 구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시장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편할까요?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쉬울까요? 시장을 통해서 구하는 게 쉬우니까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되고 압도적인 시대의 제도가 된 것이겠죠. 뭐 당연하죠. 현실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시도에 반발해서 국내적으로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배척하는 나라들은 다 못 살잖아요. 형편없이 살고 있죠.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죠. 아무리 잘 살아도 베네수엘라처럼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여서 그에 뭐와 반대되는 제도를 도입하면 그래요. 국가가 가난해지고 사회구성원들은 가난에 빠지게 되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현실에서 활동 지출로만 살아가는 인간들의 소비의 경우 사용가치적 측면의 소비와 교환가치적 측면의 소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치적 측면에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구체적 질을 지닌 대상을 소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소비의 대상의 한 형태인 생존 수단을 인간은 소비함으로써 개체를 유지하며 활동 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생존 수단과 욕망 충족 수단의 형태를 띈 대상은 소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개인들이 소비하기 위해 존재하죠. 자연 상태에서도 부식이나 부패가 일어나 유용성은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소비함으로써 활동 지출의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소비는 새로운 소비 가능한 대상을 생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죠. 그래요. 식량을 소비하지 않으면 인간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해야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필수적이고 소비를 해야지 또 새로운 소비가 새로운 소비 가능한 대상을 생산하는 원동력이 되죠. 활동 지출은 교환 가치 형성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참여하지만 사용 가치 형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참여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교환 메커니즘을 분석할 경우 생산물의 교환 가치 측면에서는 작업수단, 생산수단, 욕망 충족 수단의 총 가치 7,200만 원 중 작업수단에서의 활동 지출의 가치 800만 원, 생산수단에서의 활동 지출의 가치 200만 원, 욕망 충족 수단에서의 활동 지출의 가치 200만 원을 합하여 활동 지출의 총 가치를 구하면 1,200만 원이 되는데 이 1,200만 원은 생산물 총 가치를 구성하는 일부를 이루지만 이 일부의 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산물은 아예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환 가치 형성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지만 사용 가치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전체 차지하는 가치의 부분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가치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가치의 참뜻은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오히려 더 후퇴했다. 육체적 움직임에 너무 중점을 두면서 또 비록 애덤 스미스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또 애덤 스미스의 견해 이러한 후퇴한 견해는
발전한 견해도 있겠죠. 근데 그 일에 대한 활동에 대한 견해는 핵심에 있어서 후퇴해버렸죠. 그리고 이 후퇴한 것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견해의 씨앗이 됐음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완전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기왕 할 일이면 그래요. 핵심은 완전하게 다루어야 되겠죠. 핵심을 완전하게 다루지 못해서 그래요. 기본적인 것을 기본이 되는 부분을 완전하게 다루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높은 건물 쌓을 때도 밑이 중요하잖아요. 밑이 허술하면 무너지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시간 텔레그램 활용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동정무단. 마음의 움직임과 같지만 원래 끝이 없는 법이다. 그렇죠. 계속 마음 움직였다가 그쳤다 그러죠. 여겨지위 동정무단. 그와 더불어 할 때도 움직임과 같지만 또한 끝이 없다. 마음이란 것 자체가 마음 끝없이 움직이고 그치는 것인데 만약에 그는 뭘까요? 어떤가 하는 신이죠. 어떤가 하는 신과 함께 움직이고 그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끝이 없어진다. 그래요. 이런 말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되죠. 그래요. 한번 얼핏 기억이 나는데 도덕 6장에 보면 곡신불사 시위현빈. 곡신은 당연히 마음에 있는 어떤 가는 신을 가리키겠죠. 현빈은 그냥 그래 곡신은 너희 다른 게 비유한 거죠. 현빈지문 시위 천지근. 천근도 여기서 나오죠. 시위 천지근이다. 현빈의 문은 천지근이다. 현빈의 문은 뭘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얼핏 보면 현빈과 합의하기 위해서는 문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면면약존 용지불능. 아무리 써도 지치지 않는다. 끝없이 이어진다. 그 움직임과 그치면 끝이 없다. 그래요. 지금 다루는 부분 내용과 용어들이 6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도덕경 6장에서. 그래요. 휴식 상하. 휴식이라는 것도 위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래요. 그래요. 여겨지위 휴식 상하. 휴식은 뭔가요, 여기서? 마음의 움직임이 그치는 걸 가리키죠. 마음의 움직임이 그친다는 것은 영혼의 움직임이 그침을 가리키죠. 의식에서 이제 영혼의 움직임이 그침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제 쉬는 것이 되죠. 쉴 때는 위아래가 동시에 쉰다는 거예요. 영혼을 있게 하는 어떤가는 신이 있죠. 어떤가는 신과 통했건 안 됐건 영혼이 쉰다는 것은 또 어떤가는 신이 그 영혼을 있게 하는 어떤가는 신 역시 쉰다는 말이겠죠. 여겨지위 휴식. 그와 더불어 하게 되면 결국 그와 더불다는 것은 어떤 신과 통하게 되면 이 말이죠. 역시 그래요. 어떤 신과 더불어 하게 되면 휴식 또한 상하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영혼이 쉬게 되면 영혼이 쉰다는 말은 뭔가요? 어떤 가는 신에게 돌아가서 활동을 멈춤을 가리키죠. 그러면 어떤 가는 신 역시
활동을 멈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가는 신이 또 활동이 멈추면 이 경우에는 혼백 역시 활동을 멈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천근 월굴간 레왕이야. 이른바 하늘의 근본과 달의 굴 사이 왕래한다 라는 비유는 이것을 가리킨다. 그래요. 모든 것을 움직임과 그침, 휴식을 어떤 가는 신과 함께한 동시에 한다. 이것을 소위 하늘의 근본과 달의 굴 사이를 왕래한다 라고 비유한다. 그 말이죠. 이런 비유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앞에 얘기했던 참뜻이 중요하겠죠. 마음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거치는 일은 끝이 없는 법인데 만일 어떤 가는 신이 강림하여 혼백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떤 가는 신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거치는 일 역시 끝이 없게 된다. 신은 일은 위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떤 가는 신과 함께 하게 될 경우 어떤 가는 신이시면 혼백 역시 쉬게 되고 혼백이시면 어떤 가는 신 역시 함께 쉬어 어떤 가는 신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에는 변화가 거친다. 이른바 이러한 현상을 하늘의 근본과 달에 있는 굴 사이를 왕래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요. 지금 뭘 설명하는 건가요? 어떤 가는 신과 자유자재로 통할 수 있는 이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